최준철 대표님 하면 가치투자, 노르웨이, 네. 국부펀드가 지금 자금을 맡기고 있는 곳이라고.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을? 거기가 한 6억 불 정도를. 오늘 주제는 바로 가치투자 편입니다. 사실 최준철 대표님이 여기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떤 그 한국의 가치투자를 대표하는 1.5, 2세대 뭐 이렇게 가치투자 세대로 불리시잖아요. 예. 요거 플러스 김작가 TV에는 고정 게스트가 있거든요. 네. 누군지 혹시 아세요? 혹시 뭐 냉철 네, 예. 난님 굿굿 나오시고 냉철님이 이제 제 채널의 월간 고정 게스트인데 예. 그분한테 제가 김작가 TV 채널이 인터뷰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잖아요. 예. 이게 수급이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계속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내가 3명을 추천할게. 어. 근데 그 중에 한 예. 명으로 최윤철 대표님 추천하시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너무 예. 철학이 내는 것들을 좋고 투자를 잘 하신다고. 네, 저도 냉철 TV 즐겨 보는데 네. 이제 저랑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비슷하신 분이지만 진짜요? 그렇게 난닝구를 입고 네. 이렇게 출연하는 배짱에 오히려 더 깊은 이제 감흥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같은 주식 투자를 하신 입장에서 그 란닝걸 입고 하시는 그게 예. 좀 어떻게 보이세요? 보통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얌전하고 이렇게 튀는 행동을 잘 못하는데 그런 상반된 거를 이제 자웅동체로 갖고 계시는구나.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냉철님이 추천한 굉장한 고수분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유,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대표님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VIP 자사운용 대표이사, 네, 그 다음에 서울대 투자연구회 부회장 네. 역임하셨고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또 네. 좋은 대학교 나오셨어요. 학교는 겨우 졸업했습니다. 겨우 학점이 몇 점이셨는데? 학점이 뭐 3점 간당간당. 3점 간당. 그나마도 예. 군대 갔다 와서 끌어올려서 그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서로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이제 가치투자 관련된 책들 되게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그 책은 이제 가치 투자라는 제목이 붙은 첫 책이었고요. 네. 저한테는 이제 첫 책이고 대학교 3학년 때 낸 책이라서 네.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책인데 제가 중간중간 사실 부끄러워서 절판하려고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모를 때 쓴 거라서 근데 아직도 많이 사랑해주고 계셔서 꾸준하게 또 책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사실 대표님에 대한 놀라운 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대학교 3학년 때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방금 말씀드린 책을 네. 조술하셨고, 네. 그 다음에 2003년 대학생 신문 최초로 금융사를 창업하셨어요. 네, 그때 대학생이? 좀 전례가 없었던 일이어서 다시 하라 그러면 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때 뭘 몰라서 이렇게 투자 자문사를 좀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리고 2003년 자본금 30억 원으로 창업한 회사가 지금 현재 운용 자금이 혹시 어느 정도? 지금 한 2조가 조금 안 되는 2조. 예, 수준입니다. 2조. 2조는 어떤 느낌인가요? 네, 일단 제 돈이 아니고요. 이게 책임감이 막중한 이제 저희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맡기신 돈이고 뭐 사실은 절대 잃지 않아야 되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보여드려야 되는 지금 그런 자금인데 그래도 좀 저한테는 행운인 거는 저희가 계속 가치 투자를 좀 설파하고 그런 거에 이제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네. 비교적 인내심이 있는 자금들입니다. 창업 2003년에 했으니까 창업 이후 2020년까지 17년 동안 손실이 난 적이 2번밖에 없으시다고 해가. 네.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네. 한 번 그리고 2018년도 네. 그때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네. 이제 2번이었는데요. 시장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최대 큰손 노르웨이 네. 국부펀드가 지금 자금을 맡기고 있는 곳이라고.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을? 거기가 한 6억 불 정도를 저희한테 맡기고 있는 처음부터 6억 불은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 이제 작게 시작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규모를 키워주셨는데 거기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국부펀드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진짜 인내심이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매니저를 선정하고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어떤 거를 장기 수익의 기본적인 원천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우리 국내 기관들이랑은 많이 다른 어프로치를 해서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을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네. 이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내 친구한테 네. 돈 100만 원 빌려준 것도 예. 이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잘 안 빌려주길로 하기도 하고 예. 뭐 돈 뭐 1000만 이상 넘어가면 예.
못 받는 경우도 되게 좀 많고. 큰 돈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 VIP 자산운용이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대학생이었고 네. 그리고 회사도 뭐 다른 뭐 미래에셋이라도 이런 대기업에 사는 데보다는 네. 어쨌든 조직이 규모라든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 믿고 맡긴다라는 게 네. 어떻게 이게 좀 가능한 건지 너무 사실 궁금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 경험이 없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투자자문사를 차려서 그때는 사실 그런 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어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길까? 그때도 뭐 최저 금액이 뭐 1억 이랬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더 사실 큰 돈이었던 건데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도대체 왜 저희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뭘 믿고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저희가 물어봤었는데 그분들의 당시 말씀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자산운용사가 그렇게 신뢰를 받던 시절이 아니었었습니다. 뭐 IMF도 지나고 IT 버블도 끝나고 그리고 그때는 소위 말하는 삼투신 투신사들이 다 이제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보다는 좀 믿을만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좀 운이 좀 좋았던 거죠. 경쟁 강도가 그렇게 높았던 압도적인 어떤 자산 운용사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었고요. 네.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가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때도 VIP 펀드라고 저희가 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네. 차원에서 하던 펀드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고르는 종목들을 보니까 다 좀 안전하고 그리고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큰 힘이 됐었고요. 사실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트랙 레코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 성과가 꾸준히 나오고 크게 이제 깨먹는 경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믿고 맡겨주신 그렇게 진화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준철 대표님 하면 가치 투자 네. 이 키워드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가치 투자를 대표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네. 뭐 존리 대표님도 네. 해당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방천 회장님, 네. 이채원 이찬 대표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1세대, 네. 뭐 1.5세대 예. 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대표님 가치 투자는 그분들과 뭐가 똑같고 좀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1세대 가치 투자 네.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증권사에 시절이 좋을 때 입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 기질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다가 가치 투자라는 좀 리스크가 낮은 잠이 좀 편하게 오는 방법을 택해서 오랜 기간 좋은 성과를 올리셨던 반면에 네. 저희는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책을 보고 시작했던 그러니까 책을 보고 이론적으로 공감이 되고 그리고 실제 실증한 사례들 뭐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론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네. 뭐 지금의 모습은 추구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작점이 많이 달랐던 거죠. 시작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경험, 그리고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은 좀 이론부터. 네,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대학교 시절에 몇 명 안 되는 1세대 가치 투자자 분들과 교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연락드리고 뭐 통해서 연락드리고 해주면 다 만나주셨어요. 이 대학생 투자자들을. 이제 그때 또 많이 현장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지 특히 그분들은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로 입문할 때 이제 1세대 가치 투자자 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가치 투자는 좀 네. 뭐가 다른데? 대표님 가치 투자의 뭐 핵심? 일단 저는 현명한 투자자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엄이 얘기하는 네. 이제 가치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적절한 수익을 달성하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 기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현실에 이제 옮기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레이엄의 직계 제자인 버핏이 썼던 방법,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적절한 가격 혹은 할인된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 그러면서도 그 기간 중에 낮은 리스크를 유지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작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좋은 경영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지 않아서 좀 숨어있는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걸로 시작했고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당시에 버핏의 책도 그렇게 깊이 있는 책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96년도 이런 때니까요.
그냥 버핏 하면은 당시에 이제 책에 나오는 거는 뭐 코카콜라 사서 크게 돈 버셨다 뭐 이런 거였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해자되는 거 예, 진짜 오래 그 케이스가 오래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코카콜라로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으세요. 근데 워낙에 코카콜라에 진입했던 시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코카콜라가 보여줬던 것들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때 당시엔 저 그걸 보고 얼마나 꽂혔겠습니까? 그쵸. 아 이거다. 감동받겠죠. 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국에 그런 코카콜라가 뭐가 있을까 솔직히 그렇게 찾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실패를 했으면은 딴 길을 찾아봤을 텐데 다행히 그렇게 했던 방법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저한테도 잘 맞더라고요. 제가 가진 어떤 기질이나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코카콜라로 시작한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워렌 버핏이 스승이 벤자민 그리미엄인 거예요. 예, 벤자민 그레이엄이 교수셨는데 참 버핏도 대단한 게 네. 이 교수님이 컬럼비아에 계셨기 때문에 그 대학을 가셨던. 그러니까 아, 그레이엄의 저서가 이미 나와 있었고요. 야. 그 증권 분석은 1930년대에 나왔고 현명한 투자자는 195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책을 보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네. 더 갈고 닦고 실제로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그냥 교수님도 아니고 펀드 운용을 같이 겸하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 회사에 가서 버핏 실제로 일도 했었습니다. 야, 아니 버핏이 컬럼비아 출신인가요? 예, 컬럼비아대 MBA.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예전에 회사 재직 시절에 예. 저희 회사 선배 중 한 명이 컬럼비아 MBA 출신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그 분께서 버핏이 학교에 와서 이야기하는 예, 걸 예.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네. 이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세계의 대가가 예. 사실 본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버핏이. 예. 콜롬비아의 그레이엄 도스쿨이라고 네. 가치 투자에 워낙 그 본산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운영되는 스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콜롬비아 하면은 가치 투자, 예, 산실 이렇게 많이 돼. 그거 결국에는 벤자민 그레이엄과 버핏 그 계보 때문에 야.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뭐 경영진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가축을 키울 때 좋은 가축,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좋은 가축은 네. 뭐 친한 가축 혹은 뭐 이쁜 가축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으로 사실 가축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축은 적게 먹고 산출물을 많이 내는, 그러니까 사료는 적게 먹는데 살이 빨리 찌거나 빨리 쪄서. 아니면 우유를 많이 내놓거나 네. 뭐 닭으로 치면은 계란을 많이 그렇죠. 낳거나 이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좋은 가축인 거잖아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투입대 산출량이 많은 고효율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 고효율이 짧게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살이 찌는 기간이 1년으로 끝났다든지, 네. 뭐 알을 1년간 빵 낳고 뭐 종료했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오래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깨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근데 오래 가려면 사실 이 수많은 경쟁 사이에서 이 나의 위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인 해자, 경쟁자가 함부로 좀 들어올 수 없는 버핏이 얘기하는 그 개념이 실은 유지하는 개념에서 이 경제적 해자가 중요하게. 또 다른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예로 보면 그럼 어떻게 이걸 가릴 수 있느냐? 네. 이제 여의도에 가면은 유명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국수집. 예, 콩국수 팔고 비빔국수 파는 아, 이름이 뭔가요? 그 진주집이라는 아, 진주집. 예, 이 데가 있는데 진주집 PPL. 예. 여러분 돈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또 왜냐하면 가만히 여의도라고 하는 데가 이제 증권맨들이 많이 있고 저희는 여의도에 있진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데 장사가 유독 잘 되는 오랫동안 잘 되는 집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야, 비빔국수 콩국수 2개 파는데 네. 이거 원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매년 가격을 올리거든요. 지금 가면 뭐 10,000원이 넘습니다. 회전율 국수가. 엄청나잖아요. 회전율도 엄청나고요. 뭐 줄 서서 먹고 그리고 저녁 장사도 안 하시고 점심 장사.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 원하는 야, 이 식당 정말 갖고 싶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식당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부러워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고효율일 거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막 진짜 고기 구워주고 막 반찬 갖다 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뭐 품목도 단출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진도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리고 계절도 별로 안 타고 시류도 별로 안 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당을 부러워하는 건데 그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어떤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확정 지으려면 이게 좋은 진주집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랑 확정 지으려면 사실 진주집의 숫자를 알면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집의 재무제표를 저희가 몰래 만약에 구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ROE입니다.
ROE. 네. 네. 진주집의 주인이 얼마의 자본을 넣어서 네.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ROE가 20이 나온다고 하면 100을 자본 투자를 했는데 매년 20씩을 걷어들인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괜찮은 장사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보는 게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제 100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건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 대상으로 한 힘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기업 분석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은 이런 제품을 만드니까 왠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숫자를 확인해서 상장 기업들은 숫자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퍼즐을 맞추는 게 결국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입니다. 야, 대표님 설명 굉장히 쉽게 잘 하시네요. 역시. 가치 투자 갖고 어렵다고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상식적인 투자라고 이해시킬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많이 발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거 쉬어가는 코너 들으는 질문이지만 예. 이게 굉장히 좋은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그 중에서도 경영학과잖아요. 네. 요 두 개가 내가 투자를 하는데 예. 어떻게 좀 해안을 주거나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사실 저는 학교를 거의 안 간 케이스고 사실 중퇴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원래 경영학과를 들어갔던 건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학교에 갔더니 그렇게 실용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마음이 좀 급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을 실제로 몇 가지를 좀 해보기도 했었고요.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하려면 이제 학교를 잘 못 가게 된 거죠. 학교에 조금 실망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업에서 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또 당시에는 뭐 벤처 붐이 불 때도 아니었고 그치, 전이죠. 예, 96년이라고 할 때가 그렇게 보니까 이미 뭐 할 만한 사업들은 기존의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게 좌절을 하던 참에 그레이엄과 버핏을 만나서 내가 직접 라면 회사를 창업하지 않아도 농심의 주식을 사면 내가 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한계가 없잖아요. 그쵸. 고른다고 생각하면. 근데 바로 그 주식을 갖는 순간 네가 그 사업을 하는 거야 라는 제가 복음을 접하고 사실 주식 투자로 방향을 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고 투자하는 거가 아니면 저한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카타르시스와 제가 도달하지 못했던 것들을 투자를 통해서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길로 갔는데 그 길로 갈 때 그래도 경영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회계, 외국인과 얘기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업을 파악하려면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또 파편적으로 배웠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평가하고 경영 능력을 평가해서 투자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도 돌아보면 배웠던 것들이 다 이 한 지점에서 도움이 좀 되는구나. 실제로 저희가 경영학과 출신들이 좀 회사에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경영학과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인 아니, 보통 자기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비슷한 상황으로 좀 구성이 될 확률이 저는 사실 조금 많이 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분석의 기본적인 스킬을 어느 정도는 좀 장착하고 온 친구들이 그렇죠. 특히 이제 주식 동아리 출신들이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주식 동아리에 기본적으로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이게 한편으로는 같이 호흡 맞추고 일하기는 좋은데 다양성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